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제 수학을 가르치게 된 4만6반 담임교사 민거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지금. 사실 이런 수업이 처음이고, 지금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있으면은 좀 더 편하게 수업을 할 텐데, 없으니까 좀 더 어색하고 그러네요. 어, 일단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게 될 과목은 경제 수학인데, 경제 수학을 왜 배우는 걸까요? 경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경제적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수학을 배우기 전에 한번 일단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목차가 어디 나와 있냐면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목차를 보면 총 대단원 4개가 있죠. 대단원 첫 번째 대단원 수와 경제생활, 두 번째 단원 수열과 금융, 세 번째 단원 함수와 경제, 네 번째 단원 미분과 경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은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강갑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일단 해볼까요? 그러면 페이지 일단 1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3페이지. 자, 다들 잘 보이죠? 자, 중단원이 경제 지표인데 그 중에 소단원, 연산 부분입니다. 지금 생각열기 박스에 보면은 3으로 이루어진 식의 네모 속에 사칙 연산에 적당한 기호를 넣어 오른쪽 값이 되도록 해보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강의를 잠시 멈추고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들? 자, 해봤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보면. 첫 번째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만. 지금 첫 번째가 요거잖아요, 요거.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면은 3 네모 3 네모 3 네모 3은 1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변의 값이 1이 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1이 되죠? 이거 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사칙 연산을 넣으면 되는데 1이 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계산해서 1 되고 요거 계산 1 돼서 요거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1 되려면 여기 나누기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나누기가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요거 1, 1 그리고 요거 곱하기 넣으면 우변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쵸? 밑에 것도 다 잘 할 수 있겠죠?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여기 자, 보이나요? 조금 이렇게 옮길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학의 시작은 연산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기본 사칙 연산을 배웠지만 사칙 연산과 관련된 몇 가지 규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장을 시작하기로 한다. 자, 도대체 어떤 규칙인지 한번 볼게요.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데 괄호 역할이 중요하다. 괄호 역할 중요하죠. 지금 보면,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요거랑 요거. 지금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여기는 가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값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사칙연산에 있어서 가로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뭘 계산해요? 사칙연산 중에.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그리고 뺄셈은 부호를 바꾼 수의 덧셈으로 그리고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뺄셈은 부호를 바꾼 수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제지표라는 말이 나오네요. 경제지표를 나타낼 때에는 단위라는 중요한 기준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경제지표라는 것은 특정한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치를 나타낼 때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가 어떠한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나타내는 값이 다르잖아요. 그쵸?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보면 이거 보세요. 보이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봐보세요. 숫자가 엄청 크죠? 지금 우변 한번 볼게요. 우변 이쪽에 있는 거 요거 보면 386조 7천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를 다 쓰려고 하면 칸도 이렇게 많아지고 우리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적절하게 잘 쓰면 우리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런 값을 쉽고 그리고 간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12대 분야별 예산 배분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단위가 뭐예요? 여기 단위가 조. 네, 조.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만 일단 볼까요? 보건복지고용 요 부분의 예산 2015 본 예산이 115.7 단위 뭐라고요? 네, 조 115조 7천억 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122.9조 즉 122조 9천억 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각각의 부처 예산도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넘어가서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수와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렇게 지금 0에서부터 9까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그리고 4층 연산 그리고 요거 등호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연산에 대한 연습을 해보자. 1번 두 개의 연산만을 가지고 73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두 개의 연산,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를 사용하고 더하기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14 곱하기 5 플러스 3 이렇게 연산 두 개를 이용하면 이렇게 73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2번 해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단원 2 비율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학적 개념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율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뭐 비율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면 비율이 수학적으로는 뭘 나타내고 경제 상황에서 비율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본문 가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비율이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비율의 수학적 의미는, 자, 수학적 의미 중요하니까. 자, 비율의 수학적 의미는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가 되는지 관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가 되는지 관계이다. 이러한 비율값을 뭐라고 한다? 이러한 비율값을 비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B에 대한 A의 B는 A 대 B와 같은 꼴의 표현이다. 우리가 요거 보통 A 대 B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B에 대한 A, B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A예요, B예요? 기준은 B잖아요, B. B에 대한 A의 B. 이거를 A 대 B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A와 B는 각각 B항이라 부르고 A를 전항, B를 후항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A 대 B와 B 대 A를 구별하기 위해서 A 대 B와 B 대 A를 구별하기 위해서 A 대 B를 A 대 B, 그리고 B에 대한 A의 B, 그리고 A와 B의 B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수 A, B의 B, 즉 A 대 B, 이러한 B의 비율은 이 B분의 A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다시 한 번 더. 자, 비율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A 대 B라는 그 B의 값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대 B, 이거의 값이에요, 값. 이 값을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이 값을 이렇게 B분의 A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때 B분의 A를 비율의 분수라고 하고, 만약에 이거를 소수로 나타낸다면 비율의 소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자, 이제 2대 3의 값을 발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데, 자, 2대 3이라는 B가 있습니다. 이거의 값이라고 했으므로 2대 3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2대 3의 비율은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겠죠. 자, 3분의 2. 3분의 2는 어떻게 적겠어요? 0.6666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반올림해서, 그러면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죠? 그러면 0.667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밑에 지금 요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경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총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잠깐 표시해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GNP, 국민 총 생산, 그 다음에 GDP, 그리고 마지막 GNI, 이거는 국민 총소득,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자, 일단은 GNP부터 할게요. 자, GNP가 뭐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요 위에 먼저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같이 읽어볼게요. 국민소득 통계의 총량 지표는 한 나라 경제의 생산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생산 지표와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소득 지표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지표와 소득 지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국가의 경제력과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산 지표인 GNP와 GDP, 그리고 소득 지표인 GNI 등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다? 생산 지표고, 요거는 소득 지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GNP가 뭔지 한번 볼게요. 국민 총생산. 자, 1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이다. 이거는 여기 국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생산된 것은 어때요? 우리 국민이 생산했으니까 포함이 돼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GDP는 뭘까요? GDP는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GNP랑 비교하면은 GNP는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총량이고 그리고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 총량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까지 포함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GNP와 GDP를 각각 알아봤고 그 다음에 소득 지표인 GNI를 알아볼 때 GNI는 뭐냐면은 여기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GNI를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소득 지표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여기 보면 GNP는 이런 것들을 더하고 요거 수입을 뺀 거고 그리고 GDP는 GNP에서 국민이 해외에서 번 소득을 빼고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더한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GNI는 GDP에서 해외 소득을 다 더한 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 즉 미국의 국내 총생산량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계 최고 과부 빌 게이츠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결국 중요한 건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게이츠 재산 9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0.5%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900억 달러는 GDP 0.5%다. 이거를 이용해서 미국의 GDP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GDP를 뭐 A라고 할까요? A. 이 A라는 게 미국의 GDP라 했을 때 이거 0.5%에 해당하는 게 900달러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5%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90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고치면 자 A는 그대로 있고 곱하기 0.5는 2분의 1이고 퍼센테이지니까 100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900억 달러. 단위는 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등호 한번 보면 양변에 200을 곱해주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A는 200을 곱해주면은 18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뭐라고요? 억 달러. 됐습니까? 18만 억 달러 이렇게 되겠네요. 18만 억 달러. 근데 이거를 좀 이게 좀 억 달러인데 18만 억 달러 좀 부르기 힘들면 이거를 단위를 조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조로 바꿨으면 어떻게 해요? 조로 바꿨으면은 18조 달러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단위를 바꿔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요거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경제 성장률을 먼저 한번 볼게요. 경제 성장률 요거 경제 성장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통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뒤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뒤에. 자, 경제 성장률 여기 보이세요? 여기.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뺀 거, 요거를 뭐로 나누냐? 전년도 실질 GDP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뭔지 교과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전에는 실질 GNP나 실질 국민소득의 연간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최근 들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증가율을 주로 사용한다. 자, 이거 실질 GDP 증가율을 주로 경제 성장률로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실질 GDP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 GDP는 페이지 여기 쭉쭉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29페이지 보면, 자, 1번과 3번 보면, 1번에는 명목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명목 GDP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거고, 3번, 이거는 실질 GDP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대체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명목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해당 연도, 자, 요거 해당 연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실질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기준연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지금 차이는 명목은 해당 연도로 곱하는 거고 실질은 기준연도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구하려고 할 때 실질 GDP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즉 기준연도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건데 왜 이 실질 GDP를 사용을 하냐면 보세요. 자, GDP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산한 물건의 어떤 가격을 곱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연도에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산한 재화는 예를 들어서 100으로 같은데 물가가 상승됐다면 가격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격이 높아졌으면 당연히 GDP도 높아졌겠죠. 하지만 생산한 양은 예를 들어서 100개로 똑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GDP는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가에 따라서 GDP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준연도를 사용하다 보면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다시 넘어가 보면 자 볼게요. 여기 보면 경제 성장률에서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실질 성장률의 수치가 낮아졌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명목 성장률은 물가를 반영하는 데 비해서 실질 성장률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실질 성장률의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질 GDP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볼게요. 이제 3번.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미만 국가들의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다음 표와 같다. 201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의 6개년 평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각각의 뭐가 나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나와 있죠. 그럼 이것들을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평균을 한번 구해볼 텐데 우리 평균 구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수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 이 문제를 보면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 성장률. 근데 답을 보면 이렇게 각각의 경제 성장률을 다 더하고 뭐로 나눠서 지금 6으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의 평균이 한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평균을, 이런 산술 평균을 쓰지 않아요. 보통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기하 평균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산술 평균을 썼네. 그래서 문제를 조금 고치게, 이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6개년의 뭐 그냥 평균이 아니고 산술 평균을 구하라 하면 이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률 같은 것의 평균을 구할 때는 이런 산술 평균을 안 쓰고 기하 평균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6개년의 산술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보통 뉴스에서 1인당 GDP 막 이렇게 많이 하죠.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가야지 뭐 선진국에 속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기 보면 1인당 GDP는 소속 국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실질 GDP를 뭐로 나눈 거예요?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오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4번. 전체 인구가 50명인 국가의 올해 실질 GDP가 작년 100에서 150으로 상승했대요. 그때 경제 성장률과 올해 1인당 GDP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자, 경제 성장률. 어떻게 구한다 했죠? 기준이 어떤 거예요? 전년도 얼마예요? GDP가 100에서 상승분은 올해 거에서 작년 걸 빼면 되겠죠? 네, 여기서 100을 곱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겠죠. 곱하면 얼마예요? 50이니까 약분이 되니까 얼마예요?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인구가 몇 명이라 했어요? 지금 50명이라 했죠. 그러면 1인당 GDP를 구하기 위해서 인구수는 50이고 실질 GDP는 얼마예요? 네, 올해 150했죠. 그래서 1인당 GDP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밑에 그래프는 우리나라 1인당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변화. 네, 이렇게 점점점 원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겁니다. 됐죠? 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자, A라는 사람은 임금이 200만 원이고 세금을 60만 원을 낸대요. 그래서 60만 원 내고 나면 실질 임금은 얼마예요? 140만 원.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임금이 450만 원이고 세금을 얼마 낸대요? 90만 원 냅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은 360만 원입니다. 두 사람 A와 B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어라. 자, 그러면 나타내 볼까요? 자, A. 자,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 그러면 수입에 대한 세금. 자, 수입은 250이고 세금은 60이죠. 그러면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니까 200분의 얼마? 60. 이게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는 이거 하면 30%.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세율이라고 합니다. 세율. 그럼 B는 자 450만 원에서 세금을 90만 원을 낸다니까 450분의 90 곱하기 얼마? 네,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5 약분되고 약분해서 얼마? 20 단위는 퍼센테이지.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세율은 30%, B라는 사람의 세율은 2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A는 200만 원 벌고 B는 450만 원 버는데 보통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높거든요. 근데 임금이 작은데 세율이 30%나 되고 임금이 많은데 세율이 20%밖에 안 되는 건 조금 이상하죠. 사실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측정하고 있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네,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 했는데 선생님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행성수술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강의 듣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강의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요. 네. 다음 시간 예습을 꼭 해오세요. 예습을 해서 들으면은 좀 더 집중력이 생기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